라이트 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정상근 기자가 이제 일주일 휴가를 가는 바람에 예, 오늘 하루를 이렇게 멋지게 메워주실 분 모셨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눈치 빠른 정상근 같으냐고. 오늘 정말 방송하기 너무 힘든 날인데 이런 날을 또 맞춰가지고 우리 정상근 기자가 놀러 갔어요. 등치와 안 어울리게 이렇게 재빠르네요. 예.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혹시 정상근이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먹고 이렇게 살이 빠졌는가? 야이였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모실 때 정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 바쁘신 분이 나오실 수 있겠는가? 바빠서는 아니고 해가 될까봐 고민하신 거죠? 나오실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 아침 방송 보니까 아침 7시 시작하는 방송인데 그 들으셨구나. 김호준의 뉴스입니다. 7시에 섭외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7시에 섭외해서. 그래서 우리 양지열 선배가 그런 분이구나. 아니, 아침에 콜택시 같이. 아침에 김경래 최강 시사를 하고 이제 저기 이동을 하고 있는데 뉴스 공장을 들었거든요. 네. 마침 그걸 틀었을 때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제가 무슨 24시간 대기조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집이 제가 이제 가까워요. 네. 상암동 TBS랑 가깝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전력이 처음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목동에서 그 타고 바로 15분, 15분. 바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야, 이거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 목동인데. SBS나 가깝다고 해야 되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래저래 미디어 이슈를 다루면서 또 최근에 정경심 교수, 지금 계속 조사받고 있는데 5차 조사였어요. 네. 예. 또 6차도 한다고 그러는데 변호사님. 예. 6차 조사까지 받아본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검찰 소환 조사로. 아니 굳이 찾으면 있겠지만 예. 5차 사실 오늘 조사는 이제 조사가 중간에 중단이 됐죠. 네. 이제 조 장관 사퇴하시는 걸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네. 본인께서도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중단하고 대구로 가신 건데 글쎄 5차냐 6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혐의 때문에 이렇게 받고 있느냐, 이렇게 많이 불려가야 하느냐. 처음에는 장관 부인이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 얘기도 하고 있고 오늘자 언론 사실 이제 조 장관 사퇴 얘기 나오기 전에는 요즘에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게 뉴스의 진짜 뜻은 뭘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분명히 들어있긴 한데 분석해놓은 방향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사람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뉴스에서 관심이 갔던 건 이제 정 교수가 여러 번 소환 조사를 갔다 보니까 이게 읽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검사의 질문지를 통째로 외우고 있다. 그래서 방어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실제 토요일 날 가서 9시간 조사 받으시고 한 8시간 가량은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맞죠. 방어권 행사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사람이요. 만약에 진짜 본인이 저지른 일이거나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한 기록이면 얘기가 나왔으면 그렇게 8시간씩 읽고 싶어서 지겨워서 못 읽어요. 그렇지. 못 읽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근데 제 추론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지? 검사는 왜 이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지? 라는 걸 고민하면서 보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볼래야 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추론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찰이 이렇게 쥐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왜 조국 장관께서는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안 그만두실까? 검찰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오늘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어요. 지금 우리 애청자분들이 지금 밥맛을 다 잃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지금 멘붕이 오셨는데 자 그렇게 밥맛이 없을 땐 전주꼬치 해물 김치볶음밥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용민 선수의 그 멘트를 못 들으셨습니다. 계속 여기 주변 서성거리면서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자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냄새부터 어머니가 갓 구워주신
김치볶음밥 냄새가 아우. 나고 있습니다. 이거 예. 이렇게 뜯어 뜯어야죠.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한- 처음이라서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또한 있습니다. 그 이 전주꼬치 김치 돈육 두루치기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맛의 고장하면은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 김치도 탁월합니다. 그렇죠. 전주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꼬찌라는 이름의 브랜드를 론칭했는데 전주 꼬찌는 배추 김치 외에 각종 전주 김치를 소재로 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자, 전주 꼬찌 해물 김치 볶음밥 고품격 전주 김치에다가 100% 국내산 김포쌀과 보리 그리고 다양한 해물이 들어간 볶음밥입니다. 해물도 한 가지 해물이 아니라 낙지와 새우, 오징어 아하.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4분 혹은 프라이팬에 4분 볶으면 고퀄리티의 전주식 김치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매콤 새콤한 김치볶음밥 생각날 때 이제 전주꼬치의 해물 김치볶음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단품 한 팩 요거 하나 2,500원. 세트 5팩 20% 할인된 가격 10,000원. 아하. 아, 그렇습니다. 자, 드셔보시죠. 아유, 참. 이 김치볶음밥은 네. 김하고 싸 먹어야 돼. 그래서 이 김. 네. 요 김은 그냥 뭐 따로 우리가 어디서 구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먹어요? 먹는 겁니다. 두루치기도 같이 그래요. 자, 지금 방금 엄미애 씨가 그 렌즈에 돌려서 가져온 전주꼬치 김치 돈육 두루치기. 전주김치의 100% 국내산 돈육. 국내산 돈육 중에서도 하나로 매장에서 검증 판매되고 있는 돈육을 더한 고퀄리티 밥 한 잔 그리고 술안주. 아하. 냉동 보관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2분이면 완성이 됩니다. 해썹 인증 기본입니다. 자, 김용민닷컴 입점 특가 단품 한 팩 4,910원 세트 3팩 13% 추가 할인된 가격 12,800원. 예, 밥 반찬 비상 술안주로 실패가 없는 아이고 이런 국물이 떨어졌어요. 자, 설명을 해드려야지 이게 돌리려고 뜯어놨으니까 예, 그렇죠. 흐른 그렇지, 거지. 그렇지. 이게 불량이 아니다. 이게 포장이 뜯겨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 뜯어놓고 그쵸. 뜯어놓고 예. 돌린 거예요. 예. 자, 밥 반찬 비상 술안주로 실패가 없는 전주꼬치의 해물 김치볶음밥과 김치 돈육 두루치기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그래요. 이렇게 돌려서 뜯어봤습니다. 어이구야. 어이구 세상에 다 들어갔네 다 들어갔어. 맛있는데요? 와 간이 예.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래요? 네. 아유 좋습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먹어야 돼, 뭐. 알코올이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아이. 방송이라. 오늘 낮부터 저 알코올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참 날도 정말 잘 골랐어요. 예, 맵거나 짜지 않고 배추의 맛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양념을 많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극적이지가 않아서 좋네요, 어우, 진짜. 두루치기가 진짜 죽이네. 진짜 맛있네. 여기다가 이렇게 또 김밥을. 김밥이 아니라 김치볶음밥을. 저는 이 고기를 얇게 점여놔서 맞아요. 씹는데 부담이 전혀 없네요. 좋네요. 와, 진짜 두루치기네. 그래서 두부가 없는데 두부를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면. 아, 그러네. 조금만 두부 하나 더 데워가지고 이거 딱 얹어서 그러니까요. 먹으면. 네. 근데 이게 2,500원이면 아, 이거 2,500원이에요? 네. 오. 너무 착하다. 볶음밥이 2,500원이고. 볶음밥이 요거는 4,910원. 그럼 아무렴 이거 고기인데. 근데 이 정도 양에 야, 이게 두루치기 그렇게 하면은 저기 돼지열병 걸린 걸로 오해한다고. 4,910원 그 정도는 나와줘야지 가격이. 근데 저희 방송을 언제 해요? 이거 방송한 거예요? 먹고 합니다. 이게 쇼핑몰을 빙자한 네. 쇼핑 방송을 빙자한 미디어 비평을 빙자한 쇼핑 방송입니다. 네. 오늘 나투시 보도로 인해서 충격받으신 분들, 그래서 아직도 못 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기 먹고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지. 우리가 계속 식음을 전폐하면은 남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네.
지금 상황이 뭐 낙담하거나 그럴 건 아닌 아, 것도 그래? 많아요. 사실 오, 저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낙담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 잠시 후에 또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낙담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우리에겐 전주 꼬치, 해물 김치볶음밥, 김치 돈육 두루치기가 있으니까. 아 정말 맛있습니다. 야, 근데 신기한 게 둘 다 빨간색이잖아요. 둘 다 매운 맛인데 먹기 아주 힘들 정도. 제가 매운 걸 아주 잘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렵지 않네요. 먹는데. 그렇지 이거 괜찮네요. 저 매콤한 맛. 매콤해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좀 자극적이지 않는 맛. 네. 저 처음에 딱 꺼내는 거 보고 아씨 누가 조합을 이렇게 해놨어. 살짝 뭐 처음 왔다고 이렇게 길들이기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맛있네요. 요즘 그 해물 김치볶음밥 같은 경우에 5팩 20% 할인된 가격 10,000원에 모시고 있어요. 딱 여기에 맑은 콩나물국 하나 정도 있으면 완벽한 밥상이겠다. 완벽한. 그까지 요구한 건 제가 너무 무리한 거죠? 무리한 겁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사서 드세요. 여기 있나요? 콩나물국 있나요? 아니요. 아니 이제 댁에서 나중에 드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그 조합을 추천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먹겠다 이건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거 해물이 냉동 해물, 그 인스턴트 해물 들어간 거 조심해야 될 게 누린맛 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해물 조금 무쳐 잘 된 거 쓰면 그래서 안 어울려서 거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네요. 좋네요 이거 작은 것들. 제가 또 전라도 사람이라 먹는 데 까다롭습니다. 그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압수수색할 때 어째 시키지 말고 저 전주꼬치 해물김치볶음밥하고 김치 돈육 두루치기 이걸로 하면은 됩니다. 괜히 그 저렇게 철가방 불러가지고 여론 확 돌아가게 하고. 응? 아니 힘내서 너무 세게 털면 어떡해요. 아 그런가? 아, 그 문제구나. 근데 이건 너무 맛있는데. 네. 자, 정말 맛있는 전주꼬치 해물 김치볶음밥. 김치 돈육 두루치기. 정말 둘 다 좀 매운 색깔이긴 하지만은 맛이 힘들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먹는 게. 아 모처럼 저희 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건지 모르고 뭘 중간에 먹으라 그런다 그래서 네. 배고플까 봐 저녁을 사실 솔직히 먹었어요. 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두루치기 예술인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훌륭한 음식을 저희에게 팔도록 주신 전주꼬치 해물 김치볶음밥도 김치 돈육 두루치기 맡겨주신 우리 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꼬치 해물 김치볶음밥 그리고 김치 돈육 두루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다 먹은 건가요? 다 먹었습니다. 아니요 밥값을 해야 되잖아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저희 녹화일로 월요일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닥이 잡히고 또 아내 문제도 뭐 재판으로 넘어가면은 말하자면은 사모펀드 관련해서 구속 기소가 되든지 불구속 기소가 되든지 뭐 그런 단계쯤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수사 결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명이 돼서 명예 회복이 됐다 싶을 때 그때에 그만둬도 그만두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전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시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사실 계속 이제 사건을 따라서 보고 뉴스에 집중을 하고 그걸 뭐 여기저기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국 장관의 머릿속에는 그 사건이 중심이었던 게 아니라 나의 할 일, 검찰 개혁이라는 게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숙제를 하고 났으니까 이제야 내가 가족들을 볼 수 있다라는 마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은 이제는 뭐 정리가 어떤 식으로 되건 뭐 부인분께서 뭐 어떤 식으로 기소가 되든 이제부터는 그냥 내가 옆에서 챙기겠다. 내 숙제는 다 했다. 이런 느낌? 좀 그래서 이렇게 짠하면서도 이게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건 정리되고 또 왜 아까 제가 이 상황이 시점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주 이제 KBS 인터뷰 관련해서 네. 이제 알릴레오 인터뷰 알릴레오. 그리고 예. KBS 보도가 나오면서 이 특히 가장 핵심으로 꼽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반론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도 뭐 일부 방송에서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방송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방송에서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어도 아는 팩트가 없으니까 이거 좀 이상해 확인해 봐야 돼 이런 정도 얘기밖에 못 했는데 그렇지. 사실 딱 알릴레오가 나오고 그 구도가 정확히 나오면서 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언론이 이걸 이미 한 달도 더 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왜 계속해서 한 방향으로만 나갔을까 네. 그래서 반전의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진 순간이었거든요. 자, 그 부분 이제 김경록 씨가 네. 한 달 전에 9월 초에 KBS하고 인터뷰한 거, 그리고 한 달 후 알릴레오와 인터뷰한 거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뭐 내용이 똑같은데 그쵸. KBS는 지들이 편집하고 싶은 것만 그냥 지들이 편취하고 싶은 것만 편취를 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시하고 그 보도에 이용을 했죠. 근데 알릴레오는 이분의 말을 그 본질을 또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애를 썼고 그러니까 천양지차였던 거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분의 애초 발언, 응? 그 발언을 편취해가지고 멋대로 그냥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던 근데 KBS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저도 그 인터뷰 전문을 KBS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그 알릴레오 김경록 씨 인터뷰를 다 전문을 공개했고 KBS 거는 9월 초에 있었던 그거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 녹취록이 올라왔고 노무현 재단에서는 최근에 네. 유시민 이사장하고 그 김경록 씨의 대화로 대화로 예. 두 개를 다 봤거든요. 전문을. 그리고 그 KBS 9월 11일 11일 리포트를 다시 봤어요. 그 전문과 그 리포트를 다시 봤어요. 저는 KBS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그 검찰에다가 인터뷰 전문을 줄 수가 있냐라고 이제 처음에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KBS 그때 사회부장이 성재호 사회부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성재호 사회부장은 지금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만 검찰하고 무슨 거래를 하고 이런 악의를 가질 사람은 캐릭터가 아니다.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사회부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시 그 전문이 나중에 공개가 되고 리포트를 다시 봤는데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저는 그게 검찰에 기울어져 있는 너무나도 검찰 출입을 하면서 검찰 쪽에 주는 정보가 팩트라는 걸 너무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관행으로부터 흔히 말하는 제도권에서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는 언론인들도 자유롭지 않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100% 동감을 해요. 100% 동감을 하는 게 흔히 이제 우리 아침에도 제가 이 속어를 다른 방송에서 한번 썼는데 기자들은 야마라는 걸 잡잖아. 야마. 네. 그 번역을 하면 줄거리. 그렇죠. 이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쪽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렇죠. 핵심.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기사의 취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야마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본인의 그런 줄거리에 맞아 떨어지는 소재가 나오면 거기 꽂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엔 김경록 씨 인터뷰도 자기의 야마에 맞는 것만 딱 이렇게. 근데 그게 일부러 편취를 해가지고. 악의적인 편취라기보다 다른 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 그게 딱 꽂힌 거예요, 진짜. 그것도 왜곡이야. 그러니까요. 그것도 왜곡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의 비판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 1시간 동안 인터뷰 중에 저걸 쓸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도권 언론인들의 적지 않은 수가 왜곡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조국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이미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거예요. 그렇지.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로부터는 저 사모펀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 장관 내지는 일가가 뭔가 나쁜 어떤 것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네.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네. 그래? 그리고 이제 의혹이 제기돼 있었던 거죠.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네. 블라인드 펀드라고 했는데 정인 교수나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거를 캐내려고 한 거예요. 다른 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딱 PB란 분이 그러면 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었어? 하니까 거기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도 언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네.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아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러니까 네. 그런 관행 그렇게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면 검찰에 언제까지나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언론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확연히 드러난 건 뭐냐면은 검찰이란 집단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있는 죄도 덮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다라는 것이 또 드러났고 또 언론은 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사실이 또 이번에 드러났고 백일하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제도로만 혹은 뭐 개혁을 한다면은 개혁의 한계가 있죠. 그런데 왜 그동안 검찰 개혁이 안 됐는지 그 치부가 다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국 장관 말대로 그 불쏘시개가 됐다.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 검찰과 언론의 그런 흑막들을. 그래서 참 그 점은 그러한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 불쏘시개만 되지 말고 아예 그냥 장작이 돼주셨어요. 장작이 되셨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아니, 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래도 아주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네. 그건데 네. 그러니까 그 불쏘시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를 국민들도 알게 된 시점에서 그만두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본인이 할 숙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기초 공사를 다 마치신 상태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당신 그 뭐 부인이나 아들 딸들 사건 때문에 그 일 맞춰놓고도 장관 자리에 연연했던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나올 여지도 없고 그리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반적인 의혹들이 사실 사건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정말 기둥이 충분히 되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 꼭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스스로를 아까부터 저는 자기 재미를 걸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딱 그 수석 보좌관 회의 할 때 검찰 개혁 얘기하고 계속 흔들림 없이 간다 얘기하고 저는 언론 개혁 얘기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하셨죠. 6번인가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있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조국 장관 전국 파문을 거치면서 본인이 어떤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좀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화두를 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내비쳤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 가지 그 패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 운명에도 그렇게 쓰셨죠. 여러 번 이제 회자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찰을 독립시켜주고 정치권으로부터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스스로 개혁을 할 줄 알았다. 근데 그게 안 됐었다라는 글을 쓰셨었잖아요. 그 부분이 있죠. 글을 쓰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 말씀 조국과 윤석열의 환상의 조합을 이뤄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아직도 주체로서 사실은 인정을 해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패착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직도 그렇게 믿으셔서는 안 됐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 솔직히. 그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박근혜 정권 때 서울중앙지검장 또 그야말로 그 앞에서 면전 앞에서 그냥 그야말로 얼굴에 침을 뱉은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수사 못하게 막았다. 침 뱉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저쪽 당시 여당한테 그 말하자면 들이댔으니까 우리 편이겠거니 이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검찰이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만 수행하면은 그걸로 검찰 개혁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조국 장관은 또 제도적으로 검찰 개혁을 수행할 아이디어와 또 이런 여러 그림들이 있으니까 둘을 잘 매칭을 시키면은 훌륭한 검찰 개혁의 그렇게 되시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바퀴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윤석열 씨가 지독한 조직주의자예요. 검찰 조직주의자야. 검찰주의자. 예.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참 묘하게 돼버린 게,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이제 국정과제고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방법론으로서 제기된 게 검찰과 경찰 수사권 독립도 있고 공수처도 있지만 대신 정치적 독립도 보장을 해주는 방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조국 법무장관 이어들 때까지 민정 라인하고 법무부 장관 라인이 검찰로부터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틀어지는 방법을 절대 우리 정부는 택하지 않았었어요. 지금 네. 정부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적 독립은 됐으니까 네. 이제 원래 바라던 대로 지나치게 남용돼 있는 권력들,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그렇지. 시작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힘을 먼저 빼놓은 다음에 예. 이게 분산 작업을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독립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립부터 먼저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 타이밍에 이 사단이 벌어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 굉장히 우리가 좀 오늘 조국 장관 사퇴로 인해서 총결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양 변호사님, 그 윤석열 씨는 말이죠.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제 곧 자기와 함께 파트너십을 이룰 조국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게 굉장한 사명감에 불타서 그 권영철 CBS 대기자 얘기로는 이러다가 문재인 정권 망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가 나서야 한다. 그래서 조국 내 손으로 정리하겠다.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35일, 뭐 35일이 뭡니까? 수사 개시로 보면 거의 2달 다 돼 가는데 그렇죠. 뭐 하나 이렇다 할 증거도 잡아내지 못했으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단 며칠 안에 조국을 그야말로 무릎 꿇릴 수 있을 카드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으면서 아니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뭔가 네. 이제 되게 이제 금융권 수사를 하게 되면 예.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수사의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음. 당시에 윤석열 총장 입장으로서는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뭐 조 장관 일가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이제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랬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보고를 했을까요? 그건 내부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한동훈이가 없죠. 했을까요? 그건 검찰의 내부의 문제니까. 반부패부장 아닌가요? 아. 서울 남부지검에 금융조사부가 있다면서요? 네, 그럼 남부지검에 거기가 금융조사부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건 대검에 있고 남부지검 금융조사부는 수사 마지막에 또 들어왔어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근데 거기- 그거를 저는 뭐 지금 와서 뭐 섣부르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서운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 아직 확실치지 않았지만 이게 만약에 정말 지금 저희가 의심스럽게 보는 것처럼 조국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문제가 없다라면 네. 네. 수사의 중간 과정쯤에는 알았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아섰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정말 끝까지 가서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밝혀지면 이 제 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다만 예. 마지막에 재판 결과를 봤는데 진짜 지금 조경식 교수는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투자였고 차명으로 그러니까 사명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거였다. 네. 그 사모펀드에 관해서도 아니 돈이 1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어떤 회사인지 좀 정도는 PB 통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한 거를 당연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범죄라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처음에 뭐 언론에서 제기가 됐던 것처럼 뭐 실소해주고 경영에 간섭하고 정말 그걸 가지고 뭐 민정수석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유죄라면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네. 정 교수의 말이 지금 억울하다는 주장이 맞다면 검찰 수사 적어도 중간 단계쯤에는 분명히 알았어야 돼요. 근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사를 계속해서 강행했다라면 그건 저는 검찰이 정말 못할 짓한 거라고 그 봐요. 밑에서 그릇된 보고, 잘못된 보고, 오염된 정보에 의한 보고가 계속 이루어졌던지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잘못 들어왔다. 내가 이 산이 아닌가 비었는데 도로 내려가서 다른 산으로 올라갈 마음이 없는 거야. 오류가 생겼는데 그 오류를 알고 인정하지 개선을 않으려고. 하고, 예, 그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거는 예. 그때쯤에는 만약에 그랬다면 예. 그때는 조직보호 논리가 논리로- 스스로에게 작동을 한 거겠죠. 결국에는 뭐 나중에 재판 가서 우리가 설령 무죄가 나와가지고 개망신을 당하더라도 그때 뭐 우리가 했던 일들 기억이 나겠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수사를 해도 잘못된 기소를 해도 나중에 말하자면은
뒷감당 안 해도 된다 이런 그 계산까지 자기 다. 보호 본능이 거기서 작동을 했다라는 거는 그런 사람은 검찰총장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정말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조직 자체가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아니, 아니냐. 근데 만약에 정말로 아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뭔가 수상하다. 그렇게 해서 뛰어들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가다가 만약에 수사 중간 뭐 보고라든가 이런 걸 들어왔을 때 이거 아닌데? 만약에 그런 판단을 했다면 그걸 접었어야죠. 방향을 틀었어야 되는데 안 틀고 갔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조직보호 논리 외에는 딱히 조직보호 논리 있고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거를 다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검찰의 검사들도 법적으로 말로는 객관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 사람들도 확증 평행에 빠질 수 맞아요. 있어요. 한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속해서 그쪽을 찾아가면 마찬가지예요. 아까는 제가 계속 외래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언론은 야마라고 하는데 검찰 용어는 왁구거든요. 맞아요. 네. 왁구를 짜놓고 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왁구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긁어 모으려고 하지 그 바깥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또 속성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바로 이번 수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익성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관심을 정경심. 그러니까- 초범동에게만 보니까 큰 그림을 못 보고 그냥 그러니까 기자와 검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요. 아까 양변께서 외래어를 써서 야마, 왁구가 한번 형성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에 반하는 팩트나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프레임 바깥으로 쳐내요. 예. 이게 쳐낼 수밖에 없다고.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되게 웃긴 얘기지만 검사들이 예.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안 된다.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거라고 하는데 예. 그럼 검사가 잘못 보면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냥 사실상 예. 뭐 속수무책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잘못된 수사를 시작했던 것 같고 저는 이미요 그 한 달 전에 검찰하고 굉장히 네트워킹이 많은 어떤 분 얘기가 윤석열 총장이 잘못 발 디딘 것 같다. 문턱을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얘기했구나. 참. 그래요. 여기서도 언급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달 그 이전이었던 것 같다. 아니, 수사 초기에 초기에.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 아주 뭐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뭐 70번에 이르는 뭐 압수수색과 그리고 한 40명 되는 특수부 외 특수부 등 이런 검사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파견됐고 뭐 남부지검에서도 파견 없고 하니까. 근데 잠깐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문서 위조에 특수부가 관할을 합니까? 나는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지금 그게. 이문정 검사도 얘기하지만 보니까 아니 그걸 왜 특수부가 왜 하냐고. 그걸 특수부가 형사부가 해? 하면 되는데 난 도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를 링 위에 올려놓고 추성훈을 맞붙여 놓은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지금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워낙 많이들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법리적으로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사문서 위조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권리 의무에 관한 거나 네. 예를 들어서 사용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사실 증명에 관한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 입시와 관련되면 대학 성적표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가 그럴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조하는 건데 네. 사실 표창장인데 이건 봉사와 관련된 표창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만큼이나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권리 여기에 무슨 권리가 들어있다거나 이걸로 뭔가를 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볼 것이냐. 예. 사실 전제부터가 다퉈질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판단이 필요한 정도의 작업이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표창장 관련 내용은 워낙 많이들 이제 네. 보셨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성훈을 양재를 때려잡기 위해 추성훈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우리 저 양지열 변호사님이 근데 킥복싱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냥 복싱입니다. 그냥 복싱 킥은 아니고. 킥은 그래요. 다리가 짧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투입 얼마나 하셨어? 아니 근데 거기에 네. 더해서
전체 특수부랑 비교해 사소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범죄인데 네. 아직도 그놈의 표창장에 관한 맞아요. 얘기가 끊이지가 않고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정경식 교수 관련 소식은 예. 노트북이 있었다 없었다. 정 교수는 노트북 가방만 건네받았다. 노트북이 들어있다. 예. 근데 그 기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그 노트북에 표창장 증거가 들어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거는 뭐가요? 근거는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근데 야. 이미 한 달도 전에 기소했는데 예. 아직도 그럼 증거가 지금 못 잡았다는 얘기인지. 그러네. 증거를 찾고 있네.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공소장도 개판이고 지금 그리고 또 오늘 어젠가 양재열 변호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잖아요. JTBC 기사 링크하면서. 아, 그거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거 있는데 네. 실수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JTBC에서는 이제 실수가 뭐냐면 재판부에조차 증거 목록을 제출 안 했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예.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쫙 받은 검찰의 증거를 다 모읍니다. 예. 그래서 1번은 뭐 김용민의 진술, 예. 뭐 2번은 예. 코카콜라 사진 네, 네, 뭐 이렇게 예. 쭉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녹취록 뭐 녹취 이런 거. 누구 녹취록 네. 그러면 이걸 재판 시작하기 전에 예. 원래는 이제 피고인 측이 수사 기록을 다 등사를 해 와요. 예, 예, 그때 예. 재판 목록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법원의 재판이 딱 시작하면 네. 이거를 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모든 걸 다 인정하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아 그날 양지열이 뭐 이렇게 그 유튜브 방송하는 거를 바깥에서 봤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으면 제가 이제 그걸 인정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걸 인정합니다 하는 순간에 예. 따로 그 사람을 부를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조서 종이가 네. 증거로 딱 채택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증거 목록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증거 목록에 그러면 피고인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요거는 인정 못하니까 내가 김용민을 불러서 법정에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하면 네. 부인합니다. 이렇게 다 표시를 해서 재판부가 물어보면 자 앞으로 재판은 어떤 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목록을 재판부에 내거든요. 우리 네. 그걸 인부한다고 하는데 네. 요 증거는 그냥 써주십시오. 요 증거는 우리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네. 판사님이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 들어보십시오. 네. 봅시다.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이 예. 피고인이 봐야 예. 김용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 예. 이게 뭐야? 그래야 방어권을 행사하지. 그렇죠. 예. 그걸 아직도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법원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당연히 뭐라고 하고요. 예. 그거를 이제 형사소송법 원칙적으로 보여주라고 하는데 예. 특히 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 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해요. 예. 하지만 뭐가 어떻게 예외가 된다라는 부분들 웬만해서는 안 들어줘요, 법원에서. 왜냐면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예. 내가 무슨 죄로 누가 어떤 증거로 나에 대해서 나를 재판에 넘기는지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몰라. 안 알려주고 그걸 재판에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정말 최소한도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법원이 보여줘라. 이제 18일 날 재판 준비기일이니까 예. 네. 그날은 가서 예. 우리 이렇게 재판 못 받지 않느냐로 하면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 예. 기록 빨리 넘겨주세요. 등사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등사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네. 최후의 순간까지도 미루고 있어요.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 9월 6일 날 한 달도 전에 예. 재판에 이미 공소시효도 공소시효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맞아요. 당연히 넘긴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넘긴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공소시효가 만료해서 넘겨야만 한다라는 건 약간은 변명일 수 있는 게 네.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만 들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행사를 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검찰은 분명히 그걸 부산의전원에 행사했다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행사로 기소하는 거는 사무소 위조 공소시효가 지나도 아무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요. 네. 근데도 청문회 당일날 그렇게 기소를 하면서 증거가 명백하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노트북에 증거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냐고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오면 제 얘기도 다 뒤집힐 수도 있어요. 네. 검찰에서는 지금도 너무나 명백하게 재판 시작되면 다 확인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직도. 답답해요. 네. 아직도. 이런 상황 당장 이 표창장 위조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이건 진짜 증거도 제대로 제시가 안 되고 공소장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소장 변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하더라도 기초 사실이 틀리면은 변경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기초 사실이라고 하는 게 예. 이제 법적으로 뭐 이제 사회 통념성으로 봐서 예.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공소장 내용이면 변경을 허락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굳이 따진다면 사실은 같은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예. 뭐 술을 먹고 어디 가서 같은 사람을 때리더라도 예. 오늘 때린 거랑 내일 때린 건 다른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먹으로 때린 거하고 박치기 한 거하고 또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놓고 본다면 이게 예.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줘서조차 안 된다는 얘기도 그래서 그렇죠. 나오는 건데 예.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것까지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러면 검찰에서도 우리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라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죠. 인정해. 네. 전혀 무리 없다. 인정하네. 전혀 무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이렇게 무도하게 한 집안과 일가족을 다 털고 말이죠. 그 저기 조사받고 온 조국 장관 아들은 내가 나쁜 놈이 나쁜 놈인 줄 검찰 가서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 아니 이런 검찰이 왜 존재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자각을 하게 만드는 조사를 왜 해요? 예. 아, 그게 인권 수사입니까? 아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검찰이 한 나쁜 짓 고문 빼놓고는 다 있어요 이번에. 그렇잖아요. 고문한 거 빼고 다 있어. 피의사실 공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피의자 계속 겁박하고 압수수색 통해서 아주 먼지 털듯이 털고. 그러니까 검사분들은 본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이어서 이제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되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에 놓이는지를 전혀 고려 내지는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단적인 신뢰가 초기에 나왔던 얘기죠. 그 조국 장관 동생의 전 부인, 이혼한 부인이 이제 네네네.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출근을 해서 예. 나가시려다가 네. 공항에서 그렇죠. 뒤돌아서야 했잖아요. 예. 그분 꽤 경력이 오래된 분이고 예. 그분으로서는 아마 평생이 큰 수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이제 부동산 위장 이혼이고 막 이런 식으로 초기에 보도가 돼서 그런 쪽으로 수사를 했겠지만 예. 최소한 출국 금지된 거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거는 뻔히 나와 있는데 네. 그분은 그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승무원 생활을 했던 거는 이혼하고 뭐 자녀들 양육하고 이런 걸 네. 본인이 다 책임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분의 사회적 삶은 사실 절반은 파괴된 거예요. 나중에 무혐의, 나중에 무죄? 그거 어떻게 돌이킬 거예요? 그리고요, 법적으로 따지고 요즘 이제 아들, 딸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인턴을 하고 뭐 누구는 출석을 며칠 내는데 뭐 실제로는 며칠로 기재돼 있고 참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다른 방송에 나가는 거도 별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제가 이제 저도 인턴이라는 걸 사법연수원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제 15라는 이름으로 하거든요. 예. 검찰 15 많이 검찰 들어봤어요. 15 많이 네. 들어봤어요. 검찰에서도 뭐 2개월, 뭐 법원에서도 2개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2개월, 또 전문 단체 가서도 뭐 한 달 정도 하거든요. 이 15가 혹시 한자로 그 시범 시험할 때 그 시자에다가 네. 보는 뭐 누구를 보조한다 할 때 그런 거예요. 그 15. 그래서 예. 검찰세는 직무 대리라 그래서 사실상 준 검사에 준할 정도까지 권한을 줘요. 근데 연수생들이 이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검찰, 법원, 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가능하면 검찰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검찰은 날마다 출근을 해야 되고 네. 일도 실제로 해야 되고 작은 범죄에 있어서는 실제 처분도 다 합니다. 아하. 공소장 비슷한 거 다 쓰고 근무를 해야 돼요. 네. 근데 법원 단계부터는 출석만 하거나 아니면 출석 안 해도 그냥 대충 놔줘요. 왜? 연수원 사법연수원 졸업시험 준비해라고. 그러면 넉 달 정도는 그냥 독서실에서 살아요. 우리는 그때 연수생들은 어쨌든 준공무원입니다. 월급도 받았어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인턴이라면 인턴이었는데 네. 그 3개 직종 중에서 검찰 빼놓고는 출석도 제대로 안 하는 게 우리 법조인들도 그랬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생긴 입시 인턴이라는 제도에 그리고 인턴을 받아주는 입장에서도요. 그 친구들이 날마다 와서 어디 앉아 있을 때도 없잖아요. 그쵸. 아이고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직종 전문기관 뭐 언론사 이런 데 가거든요. 에휴. 언론사에도 저기 그 저 사법연수생들 가서 전문 직종 인턴 받습니다. 네. 근데 가서 뭘 하겠어요. 그냥 가서 구경 좀 하고 부장들이 돌아가면서 밥이나 한 번씩 사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그럼 다 우리 또 연수생들도 다 무효인가 불법인가?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 통념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여봐서 원칙대로 법대로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도 다 드러내니까 아들이 쓰는 걸 보면 아 정말 인생을 나쁘게 살았구나. 이게 뭡니까?